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중동 전쟁을 이야기할 텐데 막상 중동 전쟁을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은 막상 또 이렇게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 네 개의 전쟁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전쟁은 그 전에 사실 예비 전쟁이 하나 있죠. 네. 독립하기 직전에 그걸 도시 전쟁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죠. 각자 여기다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다 해서 먼저 싸웠던 그 도시 전쟁, 도로 전쟁이라는 게 네. 있고 땅 차지하기.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하자마자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우기 위해서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이 이제 침공했던 1차 중동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 독립전이거나 건국전쟁이라고. 2차 중동전은 좀 엉뚱한 건데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해 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갑자기 공수부대 상륙시키고 네. 난리가 나는데 그 틈에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가서 네.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 버리고 그렇죠. 수에즈의 국경선을 쳐버리고 막 이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2차 중동전이고 그렇죠. 3차 중동전은 1, 2차 중동전은 좀 얼떨에 끝났다면 네. 3차 중동전은 이제 진짜로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동이 돼서 주변에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다 끌어들이고 이집트가 이제 어느 정도 아스완 댐 짓고 하면서 체제 정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자라고 해서 최대한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그쪽 세력들이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3차 중동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제일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온 세계에 쇼크를 줬던 충격적인 전쟁이었죠. 그리고 6일 전쟁의 여파로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이제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그렇죠. 수에즈를 차지해서 수에즈가 봉쇄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집트는 기껏 수에즈 국유화를 시켜가지고 그 국가 재정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이스라엘 때문에 쓰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난리가 난 거죠. 이집트가 정말 절치부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죠. 이때 주력은 북쪽의 시리아, 남쪽의 이집트였어요. 네. 이게 벌어진 게 용기푸르 전쟁인데 4차 중동전은 지금까지 세 번의 전쟁과 달리 이스라엘이 크게 당할 뻔했던 전쟁이죠. 네,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규모도 제일 크고 제일 드라마틱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전쟁을 끝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안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도 사이가 안 좋긴 해요. 뭐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화협정 맺고 지금까지도 안 싸우고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치고 막 이라크 치고 하는데 이집트는 가만히 있어요. 네. 4차 중동전이 73년에 벌어졌지만 이 4차 중동전을 계기로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그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 사이에 형성됐던 복잡한 관계들. 네. 그리고 여기는 각 나라 간의 패권 이것도 있어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1차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구조로만 또 이제 분쟁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이 4차 중동전까지를 해서 이 팔레스타인 주변의 지형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정리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번 책의 목적입니다. 중동 전쟁도 약간 6.25 전쟁 뭐 약간 중동의 한국 전쟁이다라고 비유를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우리의 메커니즘도 알게 되고 저들의 메커니즘도 알게 되는 게 역사인데 그런 점에서 중동전은 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미국 편, 뭐 소련은 저쪽 편. 네. 아니라니까. 그 이스라엘 세웠던 초창기 유명 인물들은 다 사회주의 운동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도 처음에는 이게 오히려 쟤들이 먹힐 줄 알았다고. 네. 근데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미국 자본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당연히 미국의 유대인이 도와주겠지. 정작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온 사람보다 다 러시아 동유럽에서 온 애들이 주류들이에요. 네. 사회주의 운동하고. 저도 이제 예멘 내전을 이렇게 보고 예멘 내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예멘 내전에 있는 시아파 세력은 당연히 이란의 지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수니파 세력은 뭐 당연히 사우디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멘 내전을 쭉 보다 보면은 막상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한참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사우디가 오히려 공산주의보다는 시아파 얘들이 낫겠다 싶어갖고 거기를 지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랑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특히 네. 한국 전쟁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이게 딱 나눠지잖아. 네. 근데 얘들은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쌀 수입하겠다고. 우린 펄컥 뛰잖아.
지금은 이제 쌀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 옛날에 정말 90년대까지 우리나라 농민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고 난리가 나는 거야. 똑같은 구조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이집트가 내놓는 게 저기 모카하고 밀인데 네. 밀하고 모카는 미국도 남아 돌아서 필요 없다. 우리가 안 받는다. 의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사실 행정부에서 좀 하려다가 못 하게 돼요. 그 틈에 이제 소련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이 나세르가 늘 했던 말이 소련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얘 소련은 줄 게 없다는 거야. 사회주의 국가는 안에서 먹고 분배하기 때문에 네. 바깥에 내줄 잉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게. 이래주면 우리 이스라엘도 침공 안 하고 안 싸운다. 이런 구조가 그 안에서 팽배했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집트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렇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중동, 이 중동을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뭐 순위파냐 시아파냐, 이슬람이냐 비이슬람이냐, 아랍이냐 비아랍이냐, 또는 뭐 자유진영이냐 공산진영이냐라는 이 이분법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N차 함수로 섞이는 그렇죠. 게 그게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N차 함수로 섞여요. 그렇게 봐야만이 중동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제가 이제 주로 역사 유튜버라고 하지만 주로 이제 지리 유튜버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중동의 지리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더라고요. 일단 중동의 지리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중동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네. 중동은 열사의 사막, 네. 누가 들으면 뭐 흥분할 소리지.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 특징은 아까도 말했지만 역시 남북 세력이 교차하는 그렇죠. 것이고, 이것도 좀 애매한 게요. 지금 원래 우리가 중동이라고 말할 때는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가 두 개의 축이었어요. 그렇죠. 아무튼 이 전통적인 요 이라크, 이집트 라인을 가지고 봤을 때 네네.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은 정말 회랑이에요, 회랑.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회랑은 전쟁이 끝일 수가 없는, 참 전쟁이라는 게 팔레스타인에서 만날 수가 없고, 그 다음 이집트나 이라크, 시리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패권 전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이 구조는 뭐랄까, 내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밀어내야 되는 이런 구조 같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멈추는 구역이 없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세져가지고 여기도 못 들어가 그러면 중간 완충지대처럼 되겠지만 네. 이게 완충지대라고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너무 허약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센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상한 게 이집트는 한 번 침략을 당하더니 국경선이 이래서는 안 된다. 시나이를 넘어서 시리아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걔들의 북방 경계 한계선이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국경이에요. 지리를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남고 북저라 그래야 될까요? 우선 약간 북쪽은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고원들이라든지 뭐 크진 않겠지만은 약간 이제 높고, 남쪽으로 내려서 조금 평지나 이렇게 있고, 이쪽은 오른쪽에는 요르단강 때문에 이렇게 요르단강과 지중해, 동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는 요런 느낌이 드는데. 그 지정학적인 구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는 이게 또 아주 희한한 게 이집트는 꼭 중국처럼 우린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렇죠. 굳이 남의 나라 안 쳐들어가도 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딱 이런 분위기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기는 뭔가 항상 결핍돼 있어요. 식량은 있는데 무기가 없다. 저기 이란 쪽으로 가면 우리는 무기도 있고 힘은 있는데 저기 뭐 농토나 뭐 돈이 네. 좀 이런 게 없다. 네. 근데 지금은 석유가 이 많은 거를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해소를 시켜놨는데 네. 원래 옛날 구도는 그래요. 그다음 남쪽의 레바논 이런 지역들은 목재, 무역 이런 거는 참 좋은데 네. 그 뭐랄까 좀 팽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고. 그렇죠. 양쪽에 이러다 껴있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그러니까 북쪽 통일 집단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엮어야만, 직접 지배하든 간접 지배하든. 그래서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돈을 벌었어. 농업 생산이 되게 좋거든요. 네. 야, 이제 신전을 짓자.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삼나무라든지 목재를. 네. 그래서 막 멋있는 궁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또 하나 특징이 개방 지역이에요. 이집트는 폐쇄 지역이죠. 그렇죠.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사막으로 둘러싸인 폐쇄 지역이고, 이라크는 완전 개방 지역인데, 이 개방의 뜻은 뭐냐면은 동쪽에는 이란이 있고 북쪽에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북쪽의 카프카즈 산맥이
유목민들 내려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주기적으로 내려와요. 얘들이 한번 내려오면 여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기는 개방지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궁전 짓고 창고에 가득하면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무기는 저쪽에 있고 내려오는 놈들은 어마무시하게 세고, 그러니까 이쪽 그 메소포타미아 왕국들은 좀 세지면 어떻게든지 영역을 넓혀서 자립적인 왕국 구조를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이게 또 확장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집트하고 부딪히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지리나 지정학적인 이유가 실제로 각 전쟁에 벌어지는 전투들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이런 구도가 어떤 역사적, 문화적으로 민족적 갈등을 누적시켜 왔지만 지금은 석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구조가 맞지는 않지만 어떤 자기의 지역적 환경이 주는 역사적 이런 압박, 또 이제 오스만 제국한테 먹힌 지가 몇백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없이 살았던 어떤 그 의욕부재 이런 것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꼭 우리는 이스라엘이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 투철하다 이런 부분을 그동안 강조했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적응이 빠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나 근대 사회에서 살았던 애들의 특징이 적응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이나 이라크가 이랬잖아. 그러니까 현대 무기를 갖다 줘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거. 지금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군대 무기 뭐 미국보다 좋다고 그러더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를 사용하는 능력, 훈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무기, 이런 최첨단 무기가 만들어내는 전쟁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와 인간으로 못 간 거예요. 굉장히 칼과 방패로 싸울 때는 줄 서, 움직이지 마, 뒤로 물러서면 죽어. 이렇게 되니까 경직된 문화에서 사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싸울 수도 있어. 스파르타를 봐. 그렇죠. 한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경직성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그런 뭐랄까 유연성을 견뎌낼 수 있는 문화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을 때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국 무기와 소련 무기의 전쟁처럼 됐지만 현대 무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지형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형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시리아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무기는 들어왔는데 지형과 그 문화의 한계를 극복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나 협동작전을 이스라엘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문화적 요인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얘기가 전투 얘기가 본격화됐으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밀리터리 덕후들의 약간 아버지 같은 어떤 존재가 이명환 박사님 아닙니까? 뭔가 이제 밀덕들에게 소개해줄 만한 중동 전쟁이 재밌는, 참 이게 전쟁을 두고 재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죄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좀 재밌는, 또는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전투들 몇 개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는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건 이제 3박 4일 해도 모자라죠. 네, 한도 끝도 없는데 책에 적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우지기관단총. 이게 전차병들용이었죠. 참호 안에서 하니까 전차병단이 되게 좋잖아요. 뚜껑 열고 이렇게 막 쏘니까 우지가 좋을 것 같잖아. 근데 꺼내놓고 쏘다 보니까 들락날락하기 좋은데 밖에서 쏠 땐 AK가 낫다는 거지. 그냥 차라리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시범 볼 때는 전차병이 이렇게 짧으니까 안 걸리고 좋잖아. 근데 중요한 건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에서 쏴야지. 당장 이제 창문 열고 지금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뚜껑 열고 쏴야 되니까 AK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다들 AK 들고 뺏어서 쐈대요. 아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는 되게 뭐 하여간 굉장히 현실적이고 뭐 이상한 명령 없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게 지금 죽고 사는 때 애들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 탱크에서 우지가 아니라 AK가 최고야 이러고 있는데 지시가 내려와. AK 버리고 우지를 써라. 왜요?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아, 수출 때문에 그걸 되도록이면 써라. 그런 지시가 있었답니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4번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고
중동에서의 어느 정도의 패권을 인정받고 국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아예 이제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는 경우도 많아질 만큼 이 네 차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건데요. 반대로 보자면 이제 중동에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왔는데도 다 패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패배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국가들 정말 동서남북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이 왜 패배를 했느냐, 왜 제대로 힘을 합치지 못했느냐,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면 중동은 결코 하나가 아니고 그렇죠. 그들이 단합한다는 것도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집트는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됐죠. 지금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트러블은 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손을 놓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나라도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우방은 없었어요. 그렇죠. 다 자기들 위해서 이용했던 거죠. 네. 그런 게 정말 약소민족의 슬픔인데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쓰자면 두 가지 슬픔이 있죠. 일단 이스라엘들이 집단 이주시키면서 얘들을 몰아내고 자기 땅을 세웠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이나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도 순전히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한 전쟁도 아니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팔레스타인 나라가 세워졌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도 또 다른 목적으로 전쟁을 했고 지금은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 손 놓던 거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제 모두의 배신감 속에 살고 있죠. 이 책 쓸 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너무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들의 기록도 불균해요. 팔레스타인은 아직 국가도 없고 네.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저널 이상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요. 시리아 군내 전쟁사 같은 경우는 시리아 군내에서는 그동안 여기가 정치 상황이 복잡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공식 전사도 없어요. 제대로 공식화된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이스라엘 쪽 이야기가 좀 편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저쪽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할 때 항상 산 위의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는 그러니까 아군은 일단 짐작은 해야지. 그렇죠. 적이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저쪽 사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아직 공식 전사도 제대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써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라들의 단합도 안 되지만은 정치적 이해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고 얻으려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 전쟁을 치르는 방식도 달라지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얘들이 현대전인데 제트 전투기가 날아가고 탱크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현대전인데 현대전을 치를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요건이 안 돼 있더라. 그런 것들이 확실히 문제가 있었군요. 네. 아마 이거는 제가 이 책 쓸 때마다 참 이거 설명하느라 고민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 정치사회적 문제라는 게 국가 군대의 전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이번에 정말 여실히 보여줬어요. 세계 이렇게 잘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로 현대전인데 누가 봐도 항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기는 전쟁만 보고 아니면은 이게 너무 게릴라전이라든지 지형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평지에서 붙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이 이렇게 말 그대로 역전돼서 한 경우가 참 없었는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물론 뭐 우크라이나군이 무기라든가 물자는 어떻게 보면 잘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약소국은 아닌데 오히려 현대전에서의 소위 문화와 역량, 병사들의 역량,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역량, 군대의 역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여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박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막상 중동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싶어 하는 독자들에게 이런 것들의 이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이런 걸 느꼈으면은 이 책을 잘 읽은 것 같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미리 가이드처럼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중동의 얘기지만 중동의 얘기면서 우리 얘기이기도 하고 역사는 자기 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남의 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적 지혜와 성찰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와는 다른 그리고 우리의 편견에 굉장히 많은 필터들 뒤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전쟁사가 아니라 역사적 통찰을 위해서도 다양성과 내 생각의 틀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 전쟁사로서도 인물의 이야기 2차 세계대전도 보여주지 못했던 전술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을 정도로
고대 전쟁부터 현대 전쟁까지 모든 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중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다양한 역사적 선입견들을 충분히 깰 수 있는 게 이 중동 전쟁과 이 중동의 지정학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했던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종교 문제들이 껴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인간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 이번 중동 전쟁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 사회에 정말 정치 뭐 이익 자본 뭐 국제관계 우리가 이런 거 말할 때 하는 그 냉혹함이라는 것이 네. 현실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또 보여주는 게 이때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호모사피엔스의 민낯이죠. 문명이라는 화장을 이렇게 걷어내면 결국엔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결국엔 또 그냥 하나의 동물일 뿐인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던 저도 최대한 제가 선입견을 깨고 어떤 현상 어떤 사건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중동에 대한 틀을 굉장히 많이 깰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책을 위해서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셨으니까 내가 할 말인 것 같은데 단순히 중동 전쟁, 물론 이제 전쟁에 포커스를 가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어떤 호모사피엔스의 민낯 또는 우리가 갖고 있던 역사적인 어떤 선입견들을 충분히 깰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에 함께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